CCTV에 찍힌 충격 장면. 20년 연인의 두 얼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사라진 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만약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년의 인연. 저와 그녀는 25살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광고회사에 다니는 신입사원이었고 그녀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였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30분 넘게 갇혀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가 봐요. 그녀가 웃으며 건넨 그 한마디가 20년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눴습니다.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줬어요.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오래 친구로 지낸 사이가 연인이 되면 정말 오래 간다더라는 말들을 들으면 저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35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응원해준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던 시절 그녀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어요. 함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우리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라며 웃어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사무실로 찾아와 따뜻한 죽을 끓여주던 그녀. 거래처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날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주던 그녀. 큰 계약이 성사되어 기뻐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던 그녀.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그녀에게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무관리부터 인사 업무까지 그녀는 제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으니까요. 당신만큼 내 회사를 아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도 항상 이렇게 답했죠. 당연하지. 이 회사는 나에게도 소중한 곳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잖아. 제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회사 금고 비밀번호도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제가 출장을 갈 때면 모든 업무를 그녀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올린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45이 되던 해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최근 몇 달간 설명되지 않는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계좌로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작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수백만 원 단위였지만 점점 커져서 최근에는 수천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제 회사 돈을 빼돌린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과의 대면. 저는 처음에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계사가 건넨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일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를 수없이 달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전문조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제 회사 내부를 조사해주세요.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컴퓨터 로그, CCTV 기록까지 전부요. 담당자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일주일은 마치 1년 같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웃으며 돈다발을 세는 꿈, 그녀가 낯선 남자들과 제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꿈, 그녀가 차갑게 돌아서서 떠나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래. 제발.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제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액이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는 회계 오류로도 보일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는 점점 커졌고 최근 6개월 동안에는 거의 매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이 흘러간 곳이었습니다. 제 경쟁사였어요. 정확히는 업계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만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 고객 리스트, 신제품 개발 계획, 영업 전략까지 모든 것을 경쟁사에 넘기고 있었어요. 컴퓨터 로그 기록을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는 제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계정으로 중요한 파일들을 열람하고 USB에 복사해 갔습니다. 때로는 이메일로 자신에게 전송하기도 했죠.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CCTV 캡처 화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 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서류 가방에 뭔가를 넣는 모습. 한 장면에서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표정에서 죄책감이나 긴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손놀림도 익숙했고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믿는 만큼 그녀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녀의 휴대폰 메시지 분석 내역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제공한 기기였기에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쟁사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번 달 실적 보고서 넘겼습니다. 약속하신 금액 부탁드려요. 신제품 출시 일정 변경됐어요.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답니다. 주요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입금된 금액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최근에는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의 정보가
그렇게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건 그녀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어때? 회사 일은? 나 괜찮아. 사실 사장이 너무 순진해서 일하기 편해. 키읔키읔키읔 무슨 말이야? 나한테 모든 걸 맡기거든.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덕분에 부수입이 쏠쏠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더 끔찍했어요. 양심은 안 찔려? 처음엔 좀 그랬지. 근데 뭐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 사람 돈 많아. 이 정도는 모를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 감상에 젖어 있을 순 없지. 여기서 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지. 나중에 들키면 그때 가서 사과하고 나오면 돼.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아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거대한 폭풍이 제 가슴속을 휘몰아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웃고 울었던 수천 개의 순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조사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직원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직원들 중 몇몇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총무팀 김대리의 증언 사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그분이 사장님 안 계실 때 너무 자주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야근하다가 그분이 서류를 복사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인사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영업팀 박 과장의 증언 회식 자리에서 경쟁사 얘기만 나오면 유독 귀를 기울이시고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업무적 관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좀 이상했습니다. 재무팀 최 사원의 증언 몇 번 이상한 결제 건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지출 내역들이 사장님 결제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여쭤보려다가 그분이 처리하신 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할 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 대한 믿음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결의 순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어디 있어? 걱정된다. 출장 잘 다녀와. 보고 싶어. 빨리 돌아와. 할 얘기가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녀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했어. 얼굴도 많이 상했네. 어디 아파?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게 맞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3년 동안 나를 속여온 게 맞나?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그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죠. 들어와.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진짜 왜 이래?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회사 일도 밀려있고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도 있는데.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 앞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뭘 했는지 다 들어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컴퓨터 로그, CCTV 화면, 메시지 기록.
모든 게 다 있어. 직접 보는 게 좋겠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디건. 그녀는 몇 번이고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면 말하지. 내가 안 도와줬을 것 같아. 2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 그냥 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먹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창이랑 나눈 대화 내용도 다 봤어. 사장이 순진해서 일하기 편하다. 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한다. 이게 어쩔 수 없었다는 사람이 할 말이야. 이게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사람의 생각이야. 그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당장 달려가서 그녀를 안아줬을 겁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싶진 않아.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정말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 엄마 병원비가 필요했거든. 하지만 한번 선을 넘으니까 점점 쉬워지더라. 그리고 경쟁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그래서 나를 팔아넘긴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을 돈 때문에 배신한 거야? 그것도 내 등 뒤에서 웃는 얼굴로 나를 속이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무너진 신뢰는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아시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몰라. 너밖에. 회사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아무도 몰라고. 그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이 일을 조용히 넘길 수 없을까? 다 갚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갚을게. 제발.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야. 너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기업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어. 이건 명백한 범죄야. 20년의 인연이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진짜 고소할 거야?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사이?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배신했던 게 우리 사이야? 그런 사이였으면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지. 아니,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그녀는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사랑을, 우정을 단 3년 만에 다 무너뜨린 사람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고소장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제출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선택해. 스스로 자수하든지 아니면 내가 고소하든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아. 다만 내가 자수하면 형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 그녀는 너클 잃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이미 며칠 동안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분노했고 충분히 슬퍼했으니까요. 내가 끝낸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내가 첫 번째로 회사 돈을 빼돌렸을 때, 내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했을 때, 내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비웃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끝난 거야.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뿐이야.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20년이라는 긴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한참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나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낯선 배신자로만 보였습니다. 무너짐과 각성.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죠. 휴대폰은 꺼버렸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20년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눴던 대화. 첫 데이트를 하며 걸었던 한강변 산책로.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응원해주던 그 환한 미소. 힘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위해 끓여주던 라면 한 그릇. 그게 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전부 연기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했을 거예요. 돈의 유혹 앞에서, 쉬운 이익 앞에서 그녀는 변해버렸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진짜 그녀를 처음부터 몰랐던 건지도 모르죠.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그분이 자수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감, 슬픔, 허무함,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무언가였을까요? 그렇군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재판이 열릴 것이며 그녀는 횡령과 기업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요. 형량은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길들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걷고 있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셨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도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여름밤이면 이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별을 보곤 했죠. 저 별들 중에 하나는 우리 거야. 평생 함께 빛나는 거야. 그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일어서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평생 함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안 됐을까? 부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간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인사만 건넬 뿐이었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공간에 그녀가 있었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책상 위 작은 화분, 그녀가 선물해준 만년필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예전에 그녀가 쓴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 쪽지를 보세요. 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요. 사랑해요. 귀여운 하트 그림과 함께 적힌 그 글씨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상 옆에 있다고 했지.
근데 그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였구나. 쪽지를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추억이 될 날이 오겠죠. 지금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피해 규모 정확히 산출했습니다. 건네받은 보고서를 보니 총 2억 3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회사 운영에 치명타는 아니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회수 가능할까요? 제 물음에 재무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쓴 것 같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돈은 그냥 돈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벌면 돼. 하지만 20년의 시간은, 그 믿음은 어떻게 돌려받지? 또 돈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들이었어요. 다들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큰 거야. 시간이 약이라고 천천히 나아질 거야. 우리가 있잖아.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20년 동안 올인했던 사람이 가짜였는데 정작 제 옆에 있던 진짜 친구들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미안해. 그동안 연락 자주 못해서. 제 말에 친구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들, 묵묵히 지켜봐주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 자신이 남아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모든 걸 믿는 눈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겪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심해야 할 때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을 건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건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게 저를 배신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기도 했고, 동시에 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그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게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격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담담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수갑을 찬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한때 그렇게 밝게 빛나던 눈은 생기를 잃고 흐릿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동정심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업무상 횡령, 기업 기밀 유출, 배임. 듣고 있자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 내가 2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일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개인적인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3년에 걸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판사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욕심이 생겼어요. 돈이 쉽게 들어오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졌어요. 당신을 믿는 걸 이용했어요. 20년의 시간을, 당신의 사랑을 모두 배신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켰어요. 울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최종 변론.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교도관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 슬픔, 그리고 어쩌면 해방감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뿐이었죠.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그녀의 어머니였어요. 70대 중반의 연로하신 분이었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급히 부축해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용서해주세요. 다 제가 잘못 키운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딸에게 좋은 것 하나 못 해줬어요. 그래서 딸이 돈에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이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어른이 된 사람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저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량이라도 줄여주세요. 딸이 감옥에 4년씩이나 있으면 저는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선이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3년 동안 계획적으로 저를 배신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 사람은 이 일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의 처벌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깊이 허리를 숙이고 돌아서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의 인연이, 수많은 추억이, 그 모든 시간이 법정의 판결 한마디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와 나눴던 모든 메시지들을 천천히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대화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사진들도 모두 지웠습니다. 함께 찍었던 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모두 휴지통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났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20년의 인연이 끝났다. 아프고 힘들고 배신감에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별이 비록 아프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다. 미움은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 대신 이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모든 걸 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도 않을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겠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법도 믿는 법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배신당하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점이다. 이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일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내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들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별들 중에 하나는 우리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별은 내 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땀이 흘렀고 다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회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진 것도 많다는 것을.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 응원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저 자신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다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 친구들은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은 쓰라렸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도 아물 것이고 언젠가는 흉터만 남을 것입니다. 그 흉터는 제게 교훈이 될 것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안녕.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을게. 사랑하는 법도 배신당하는 아픔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도.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너를 미워하지 않고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상처가 아닌 희망을 품고 저는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신뢰와 경계, 사랑과 지혜 사이의 균형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반드시 아물고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